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심화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가 끝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론 강의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1년에 우리가 기초 강의, 기본 이론 강의, 심화 강의를 통해서 이론 수업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론 수업은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전제 작업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객관식 문제풀이반,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반 등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을 현장에서 제대로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최소한 7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 오신다면은, 그래서 계속 답이 되는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신다면은 객관식 봐서 그 지문들을 바로바로 찾는 연습을 하게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객관식반이 준비가 될 겁니다. 자, 가능하면 그 작업을 부탁드릴게요. 따라서 앞으로 객관식반에서는 답이 되는 지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분을 빨리빨리 찾는 연습을, 따라서 전형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답이 되는 지문은 현장에서 빨리 찾을 수 있다면 대부분의 어떤 내가 원하는 점수는 쉽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전형적인 지문이 답이 되는 것은 그 부분은 현장에서 내가 틀리더라도 크게 합격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447페이지요. 위험의 부담에 관해서 537조, 538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위험의 부담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하기 전에 후발적 불능에 관해서 정리를 합니다. 지난주에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만 가능한 책임 유형이라 그랬죠.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하면요, 그 문제는 다른 말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를 대비하시고, 자, 후발적 불능은 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요? 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행 불능의 책임을 진다, 그죠? 이행 불능의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와 같은 후발적 불능 사태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기책이 없습니다. 그때 예를 들게 되면은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떠한 채무를 부담합니까?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죠. 근데 이와 같은 하나의 토지 매매라는 계약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반대로 뭐요? 매도인은 그에 대응하여 대금 채권을 취득하고, 반대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는 채권을 취득한다고 하죠. 이같이 하나의 동일한 계약으로부터 쌍방 당사자가 대가적 채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약을 뭐예요? 쌍무 계약이라 하더라고요. 그때 매수인의 채무는 대금 지급을 목적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행 불능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행 불능 있을 수 없죠. 언제나 뭐예요? 이행지체만이 생길 부위죠. 따라서 이와 같이 매매에서 이행 불능은 누구에게만 생깁니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의 뭐죠. 따라서 후발적 불능은 토지 매매에서, 토지 매매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매도 이와 같은 매매 계약에서는 누구에게만 이행 불능, 후발적 불능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매도인. 그럼 앞으로 쉽게 이행 불능은 매도인이 채무자다. 매수인은 뭐예요? 채권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행 불능은 매매에서 누구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유형이다. 매도인에게만 오죠.
이때 매도인에게 기책이 없어요. 후발적 불러에 대해서. 그때 정상적으로 매매가 진행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대금 지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이와 같은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를 위험의 부담 문제라 합니다. 그 채무자에게 기책이 없을 때 뭐요? 그때 등장하는 문제가 뭐요? 위험의 부담 문제입니다.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때는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근데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을 때는 자기 잘못 없이 국가에서 토지를 소용해 버렸다 그죠. 그럼 채무자에게는 잘못이 없죠. 그럼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합니다. 그때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를 위험의 부담 문제랍니다. 자, 그럼 볼게요. 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쌍방 모두에게 책임 없다고 하죠. 국가가 매도인 소의 토지를 소유해 버렸다. 그때 밑줄 볼게요.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때 채무자가 누굽니까? 매도인이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고요? 채무자인 매도인이. 그래서 위험 부담은 원칙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로 되어 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즉 단어만 힘들 뿐 당연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죠? 따라서 내가 매수인이라면 토지의 소유권도 넘겨받지 못하는데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대가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해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즉 다른 말로 뭐요? 자신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면하지만 매수인부터 약속한 대금도 받을 수 없다 그죠. 이와 같은 위험을 매도인, 채무자가 떠안는다. 이를 채무자 부담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538조 일정한 경우는 뭐요? 그와 같은 위험의 부담이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자, 볼게요. 이랑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거기다 쳐갈게요. 후발적 불능이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요? 채권자에게, 그죠? 채권자의 잘못이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대. 그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건물을 매매했습니다. 건물을 매매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요 날짜에 뭐요?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하죠. 근데 며칠 전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찾았으며 며칠 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잔금을 이행하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을 건데 미리 뭐요? 내가 사전에 와서 이사할 때 어떤 비품이 필요한지 준비하기 위해서 집을 사전에 구경을 조금 하자고 하죠. 그래서 구경하다가 뭐요? 가스레인지를 틀다가 자신의 실수로 집을 홀라당 태워버렸다. 누구의 잘못이요? 매수인인 채권자의 잘못이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채권자의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이 되었다. 그때 채무자인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인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는 면하지만 당연히 뭐요?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기책이 있기 때문에 약속한 대금 지급은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후발적 불능이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을 땐 그 위험 부담을 누가요? 채권자가 부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문장요.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뭐요? 이와 같다 그죠. 그래도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을 합니다. 자, 예컨대 가벌 간의 중고차 매매가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이며 직접 매도인이 차를 운행해서 매수인 집에서 자동차 인도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뭐예요? 그 약속 날짜에 맞춰서 차를 운행해서 매수인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뭐예요? 연락도 없이 집을 비워버렸다. 근데 아무리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뭐예요? 하루 종일 기다려다가 다시 차를 운행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는 뭐예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마을 동네 공설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했는데 간밤에 주차장에 화재가 나서 완전히 차가 홀라당 탔다. 즉 채무자는 자신의 의무이 뭐요? 자동차 인도 의무 이행을 제공했지만 끝내 성공 못했죠. 누구 때문에? 채권자의 수령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뭐요? 채권자 지체 또는 수령 지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채권자 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다. 그때는 그 위험을 누가요? 채권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이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는 면하지만 뭐요? 매수인은 약속된 매매 대금 지급은 청구할 수 있다. 자, 설명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을 쏘면 안 돼요. 예, 우리 시험도 지문화 된 적 있어요. 후발적 불능이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다. 그죠? 그때는 위험의 부담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책임, 구체적으로 이행 불능 책임을 집니다. 근데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다. 그죠? 그때 상대방의 매매 대금 지급을 여전히 받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은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와 같은 문제는 뭐예요? 위험의 부담 문제라 하는데, 원칙 후발적 불능이 국가가 매도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 그죠? 이와 같이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인 경우는 그와 같은 대가 위험을 원칙 누가 부담해요?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죠? 채무자는 상대방의 그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근데 이와 같은 후발적 불능이 누구의 잘못이요?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더라. 그죠? 또는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었다. 그때는 뭐예요?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채권자가.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여전히 이행을 청구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2항을 갑니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데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를 어렵게 매도했다. 그죠? 근데 국가가 수용해버렸죠. 그럼 자신의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기 때문에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하죠. 네, 면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은 갑은 국가에다가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죠. 양도세만큼은 세이브가 됐다. 그죠? 이 경우 양도세만큼은 채권자에게 돌려주고 뭐요? 채권자의 기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에서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그 부분은 공제를 해야 된다가 이항이죠. 그죠? 당연하겠죠. 그 조문 자체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문은 볼 필요 없죠. 그 조문만 정확하게요. 자, 그러면 넘깁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옵니다. 자, 일단 용어를 먼저 친숙해져야 돼요. 여기 보세요. 갑이 을 보험회사에다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은 누구 간에 체결돼요? 갑을 간에 체결이 됩니다. 근데 갑이 뭐요? 을 회사에다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내가 당신 회사에 뭐요? 보험계약을 들 테니까 뭐요? 가입할 테니까 약속한 보험사고가 터지면 그 보험금 뭐요? 우리 처에게 지급해달라고 그러죠. 이같이 계약의 당사자 아니 뭐요? 제3자로 하여금 계약으로부터 뭐요? 생긴 이익을 취득해 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그런다. 그래서 갑을 뭐요? 이같이 당신 회사에 보험을 들 테니까 보험 사고에 따른 보험금은 부인에게 지급해달라고 그러죠. 요청한다 그죠. 이를 요약자. 그래서 보험회사를 오케이 낙약자라 합니다. 이 자는 뭐요? 수익자. 자, 볼게요. 교과서. 제3장 계약. 의에서 동그라미 2번. 제3장 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뭐요? 요약자와 낙약자이고 제3자는 수익자에게 불가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성립 요건으로 갑니다. 쌍거리 2번 1번. 어디까지나 제3자는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당사자 간에 그죠?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그 계약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뭐야? 합치로 그 계약상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뭐야? 제3자에게 취득해 하고자 뭐야? 당사자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은 보실 필요 없고 3번 체크할게요. 이와 같은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수익자인 제3자가 현존할 필요 없다고 하죠. 계약 체결 당시에는. 쭉 보니까 태아를 수익자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수익자인 제3자가 현존 특정될 필요 없죠. 언제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때 그때 현존 특정될 수 있으면 좋합니다. 자, 쌍가라 3번부터요. 1번 제목 미 적을게요. 보상관계 내지 대가 기본관계. 용어는 우리가 뭐요? 기억을 못하더라도 그림상으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관계는 뭐요? 보상관계 내지 기본관계를 합니다. 자, 왜 보상관계라는 단어를 쓰느냐? 보험회사인 낙약자는 뭐요?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자에게 보험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보상은 뭐예요? 갑이 매달 보험료를 자기에게 납부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갑을 간의 관계를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째 줄 이와 같은 갑을 간의 계약관계 뭐예요? 의사의 흥결, 즉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차고 사기, 강박 등 뭐예요? 제3자 계약 전체 영향을 미친다. 거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쭉 갑을 간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했죠. 그 보험계약이 뭐예요? 착오에서 체결했다 그죠? 사기 강박당해서 체결했다. 그럼 뭐예요? 무효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이 제3자 계약 전체가 무효 취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갑니다. 대가관계, 내부관계요. 대가관계, 내부관계. 즉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 또는 내부관계라 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만약 출제된다면 이런 형태의 사례가 출제될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원칙 누구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까? 매도인에게 그죠. 근데 매도인이 병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언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이자에게 변제하는 게 귀찮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요청합니까? 내가 병에게 얼마나 뭐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너에게 받을 대금 채권은 뭐요? 네가 직접 이자에게 조금 대신 줄래 그죠?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그죠? 그때 요약자와 제3자 수익자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 내지는 내부 관계를 합니다. 자, 볼게요. 그때 둘째 줄 적을게요. 이 같은 대가 관계에서 흥결하자는 제3자의 계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둘째 줄 가운데. 즉, 이자들의 관계는 뭐예요? 자기들의 내부 관계이기 때문에 갑을 간의 계약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보세요. 갑과 을 간의 보험계약이 차고 등으로 사기광고로 취소되죠. 그럼 이 전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자들 간의 계약이 차고 취소되더라도 이자들의 계약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하고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관계. 따라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요. 요약자는 대가관계 보존제나 효력 상실을 위해서 자신의 기본관계에 기한 낙약자보다는 채무형을 거부할 수 없답니다. 없다. 자, 그래서 이자가 뭐요? 이자들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보니까 뭐요? 원인이 없어요. 그를 이유로 자기가 약속한 뭐요? 이자에게 대신 지급키로 하는 대금 지급, 채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신 영향이 없고. 자, 여기 보세요. 이자가 첩입니다. 첩을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신발을 거꾸로 신었어요. 이를 이유로 갑이 매달 약속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따라서 여하튼 대가 관계는 자기들 사이 내부 관계이기 때문에 갑을 간의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 그런데 이 경우 뭐요?
자기들끼리 계약을 체결했죠. 이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뭐예요? 이 전체가 없던 게 된다. 그죠? 그 차이점. 자, 효력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제3자에 대한 효력 539조 1항 계약에서 당사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미쳐볼게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채무자가 누굽니까? 다른 말로 적으세요. 누구예요? 낙약자입니다. 낙약자에게, 그죠?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터지면 뭐예요? 수익자인 부인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직접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양, 전항의 경우에 제3자에 걸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따라서 제3자는 계약 자체는 뭐예요? 갑을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제3자에 걸리는 언제 생깁니까? 수익자인 제3자가 뭐예요? 낙약자에 대해서 그 계약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뭐예요? 내가 받겠다. 그죠? 그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그래서 빨리 540조를 빨리 한번 보세요. 예, 눈으로. 자, 그러면 541조로 갑니다. 539조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이후에는 제3자를 부하해서 당사자 합의만으로 이를 변경, 소멸케 하지 못한다. 원칙. 근데 542조 제일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539조, 즉 요약자와의 계약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합의로 뭐요?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매 대금을 누구에게?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죠? 그때 매매는 대표적인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약정을 했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기 전까지는 이자에게 약속한 대금액을 거절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생긴 모든 항변으로 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제3자의 권리 치도 갑니다. A번의 둘째 줄요.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뭐요?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때 생기죠. 그래서 체크할게요.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일 뿐 제3자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죠? 제3자는 계약은 갑을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 B번은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조문에서 봤습니다. 근데 리언, 제3자의 지 밑줄 것이고 A번, 제3자는 밑줄 긋게요.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밑줄 긋게 해제 취소권 행사하지 못한다. 해제 취소권은 누구만이요? 당사자만이. 그죠? 따라서 제3자가 뭐예요? 해제 취소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 순간 바로 틀립니다.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 내지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한편 제3자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의 무효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그에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는 뭐예요? 이자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이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왜 보호되지 않는지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매매가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무효 취소가 됐다. 그죠? 그렇지만 무효 취소되기 전에 이자가 얼로부터 매수해서 취득했다. 그때 이와 같은 갑을 간의 매매에 허위 표시, 착오, 비진입 표시, 사기강박 등으로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그죠? 이때 제3자를 하면은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있고, 그죠? 그 계약이 무효 취소되기 전에 이를 통해서 새로운 법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죠. 그래서 이 자는 뭐예요? 갑을 간의 매매 계약과 별도로 뭐예요? 이를 토대로 을과 새로운 어떤 매매 계약 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리를 취득한 자도 그죠. 법상 이해관계를 맺자. 근데 이 자는요. 갑을 간의 계약이 체결되고 이와 별도의 어떤 다른 원인으로 있었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취득한 자입니까? 갑을 간의 계약 자체로부터 일정한 권리가 발생한 자예요? 후자죠, 그죠? 즉 갑을 간의 계약을 토대로 새로운 법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 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 계약에 따라서 그 계약과 뭐예요? 별도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자, 그 다음 B번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 현행인을 못한다. 그죠? 자, 넘깁니다. 당사자에 대한 효력, 요약자 체크를 하시고, A번, 요약자는 당연히 뭐요? 낙약자에 대해서 약속한 제3자에 대한 채무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낙약자가 뭐요? 채무를 불이행하면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B번 체크할게요. 요약자는 당사자죠. 그래서 해제,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요. 취소, 해지할 때 이자는 증명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그 다음, 낙약자입니다. 낙약자는 약속된 채무를 수익자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 당사이기 때문에 해제,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채무자인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생긴 모든 항변 사유로 수익자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직 우리 시험은 뜬 바가 없어요. 근데 갑을 간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에 계약이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됐다, 그죠? 또는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미 이행했다, 그죠? 그럼 그로 인한 부당이득,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죠. 그 같은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만?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발생합니다. 근데 이 자에게 이미 뭐요? 매매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이 자에게는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 반환 청구 못합니다. 누구에게요? 갑에게 청구해야 돼요. 갑에게. 갑이 이 자에게 병이 받은 대금만큼 이 자에게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내부적으로 뭐예요? 이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든지 그 문제지. 해제 취소로 인한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만? 당사자간에만 볼게요. 제3자랑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관계 청사는 당사자 사이에만 이루어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뭐예요? 낙약자부터 이미 이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밑줄 볼게요. 낙약자는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해 뭐예요? 제3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 등은 당사자 간에 생긴 의무다, 그죠? 예. 자, 문제로 갑니다. 제3자간 계약하는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자 밑줄 것이고 다른 말로 누구라고 적어야 돼요? 낙약자, 그죠? 낙약자에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2번, 3번 540조였다, 그죠? 예. 그래서 채무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익의 향수 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채고할 수 있다. 3번 채무자가 상당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뭐요? 채고했더라도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데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 다음 4번이죠.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죠. 예, 정답 4번. 그 다음에 5번 541조다, 그죠? 제3자의 권리가 생긴 이유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케 하지 못한다. 자, 매일 문제요. 11회차 2번 문제로 옵니다. 제3자랑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채무자인 낙약자, 맞죠? 그죠? 낙약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죠. 예, 틀렸습니다. 542죠. 그래서 교과서 기출문제, 매일 문제, 기출문제 둘 다 542조를 답을 하고 있다, 그죠? 예. 그 다음 3번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예. 해제 취소는 당사자만이 할 수 있고 제3자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죠? 그 다음 4번
소익자는 밑줄 것이고 원상회복 청구권 없다 밑줄 걸게요. 해제 취소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원상회복 의무 등은 누구들 사이에만 발생하는 법률 효과라고요? 당사자 사이만. 5번 소익자는 마지막 줄 취소하지 못한다 밑줄 걸게요. 해제 취소권은 누구만이 가져요? 당사자만이 그죠. 소익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 해제는 하지 못한다 그죠. 제3자는 계약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강론 중 그중에서 계약 총론에서는 두 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해제는 매년 출제가 된다 그랬죠. 예, 해제. 계약 해제로 갑니다. 우리가 보는 뭐요? 해제권. 해제권은 단독행위, 그 다음에요 형성권이다 그죠? 형성권.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서 쭉 따라오세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에 해제권자가 뭐요?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처음부터 뭐요? 소급해서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을 해제권이라 하고 단독행위 형성권에 해당한다 그죠? 근데 이 같은 해제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서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우리는 뭐요? 543조 이하에서 법정 해제권에 관해서 주로 배웁니다. 근데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은 그 발생 원인만 다를 뿐 공통적으로 뭐요? 단독행위다, 형성권이다. 그것은 똑같죠, 그죠? 다만 법정 해제는 그 원인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약정 해제는 뭐예요? 당사자 간에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 또는 쌍방에게 해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이를 약정 해제권이라 합니다. 자, 조문 볼게요. 543조.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 계약에서 해제권이 생성하여 약정 해제. 법률 규정에서 해제권이 발생해서 법정 해제랍니다. 규정에서 일방 또는 쌍방이 해제권이 있는 데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단독행위죠, 그죠? 상대방에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이양 익숙하죠? 당연히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죠?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그죠? 네, 철회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의의는 설명드렸어요. 자, 상가로 2번 구별계약, 구별개념, 해제계약, 계약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해제계약은 다른 말로 어떻게 적으면 돼요? 합의해제다, 그죠? 합의해제. 옆에다가 합의해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해제계약을 다른 말로 합의해제로 바꿔 읽을 수 있죠. 즉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해제권자의 단독행위인데 합의해제는 뭐예요? 쌍방의 합의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킵니다. 자, 볼게요. 기억해야 될 내용. 기억의 둘째 줄. 우리가 나중에 법정 해제를 보게 되면 뭐예요?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48조에서. 근데 합의해제도 뭐예요? 자기들의 합의로 제3자를 해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와 같이 뭐요? 제3자에 걸려 해할 수 없다. 거기다 체크를 하시고. 둘째 줄, 셋째 줄. 그 다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해제 계약, 다른 말로 합의 해제에 따른 효력은 뭐요? 자신들의 합의의 내용에 따라서 합의 내용에 따라서 그 효력이 정해집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서. 자, 볼게요. 면 합의 해제에 따른 효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정해지고,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면 그래서 합의해서 계약을 해줬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는 자신들의 합의에 따라서 그 효과가 정해지고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뭐요? 채무 불이행을 원인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뭐요?
합의 등이 없는 한 마지막 줄 밑줄 볼게요. 합의 해제는 그 원인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죠, 그죠? 따라서 별도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 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되면 줄게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근데 해제 조건에다가 밑줄 볼게요. 조건. 그래 민법 총칙에서 배웠죠.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뭐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 해제 조건은 뭐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에가 장래에서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죠? 해제 의사 표시 없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 1, 2번의 차이점을 볼게요. 1번.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치 않으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거기가 밑줄 것이고, 그 약정에 따라서 뭐야? 일자의 지급이 없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그 날짜의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런데 2번 밑줄 볼게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까지 그 대금을 지급치 않으면 그 계약을 뭐요? 자동적으로 해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여기까지 밑줄 것이고, 밑에서 둘째 줄, 매수인이 그 약정기를 도각하였더라도, 여기다 밑줄 것이고, 마지막 줄, 계약이 자동 해제등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설명드립니다. 1번요. 중도금 지급일자에 중도금을 뭐요? 매수인이 지급치 않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날짜에 뭐요? 계약이 해제됨으로 본다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뭐요? 자동적으로 그 날짜에 지급이 없으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기일까지 뭐요? 매수인이 약정된 잔금을 지급치 않으면 그 매매계약이 뭐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뭐요?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뭐요? 우리가 이미 배웠죠.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자신의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고 하죠.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뭐요? 특별한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했다는 등은 뭐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없는 한 뭐요? 그 일자를 도과했더라도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은 아니답니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볼 필요 없죠. 그 내용은. 그 키 포인트를 가지고 바로바로 결론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쌍그릇 3번. 해제권의 발생. 약정 해제권, 약정 체크할게요. 약정 해제권이 됐든 법정 해제권이 됐든 공통적인 내용이 뭐예요? 단독행위 형성권이죠. 근데 법정 해제에서는 조문을 두고 있지만 약정 해제는 조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죠? 즉,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합니다. 근데 약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죠. 자, 그러면 특징요. 기억. 약정 해제도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다만 붙으면 적을게요. 약정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 규정은 적용이 없다. 즉, 채무 불이행을 원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니은 체크할게요.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은 그 원인을 달리하죠. 그래서 약정 해제권을 유보했더라도 뭐요? 당연히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법정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자, 법정 해제로 갑니다. 법정 해제. 법정 해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다, 그죠? 채무 불이행. 자, 근데 채무 불이행에는 두 가지, 그죠? 이행지체도 있고 이행불능도 있죠, 그죠? 자, 먼저 이행지체입니다.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를 했을 때 채권자는 일정 요건하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기억에 이행지체 제목 밑줄 것이고, 원칙.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뭐요? 첫 번째,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먼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를 합니다. 이행을 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뭐요?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바로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요? 해제권자에게 해제권만 발생할 뿐이다. 그죠? 따라서 해제 여부는 해제권자의 자유죠. 자, 그러면 일단은 544조를 볼게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치 아니한다는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이행치 않다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쭉 해제하려면 이행을 최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 최고 필요 없어요. 최고 필요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치 않을 의사를 표시한데 최고 필요 없다. 그죠? 쭉 첫 번째, 미리 이행치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다. 그때는 최고 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545조 정기행위 채권경.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 표시에서 일정 시일 또는 일정 기간에 이행치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결혼 예복을 맞췄다. 그죠? 결혼식 전에 와야 되죠. 근데 이미 결혼식 끝나버렸어요. 의미가 없다. 그죠? 이 경우에 일방이 그 시에 이행치 않다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경우는 해제하려면 뭐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줘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치는 뭐요? 해제할 수가 있다. 그죠?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미리 뭐요? 채무자 이행치 않을 의사 표시를 하거나 정기 행위의 경우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권이 채권자에게 발생해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본문은 따로 볼 필요 없죠. 그 내용이 정리가 됐다면 자, 판례 볼게요. 판례 1번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치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계약을 이행치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거기다 한번 적을게요.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쌍무 계약이죠. 매수인도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매도인이 전혀 계약 완성에 의지가 없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봐야 매도인이 수령치 않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매수인은 신의특상 소유권 이전 넘게 의무 이행기일까지 뭐요? 기다릴 필요 없이 자신의 대금 지급도 뭐야? 할 필요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 판례로 갑니다.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최고 필요 없다. 그죠? 근데 셋째 줄요.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적을게요. 즉 일방이 계약을 이행치 않겠다고 미리 의사를 표시했죠. 그죠? 그때는 최고할 필요 없죠. 근데 이행치 않겠다는 그 이행 거절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철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행 거절의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럼 원칙으로 갑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으로서는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적을게요.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마지막 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적을게요. 즉 이행 거절이 있어서나 뭐요? 그 거절 의사 표시가 철회됐죠. 그러면 해제하려면 이행을 최고를 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3번요. 자, 3번 판례 우리 동시 이행 항변권에서 봤던 판례다. 그죠? 거기서 봤기 때문에 넘기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이행 불능 적을게요. 이행 불능. 이행 불능은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본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래 이행은 최고해봐야 의미가 없죠. 최고할 필요가 없이. 그 다음에 이행기까지 기다려봐야 의미가 없죠. 그죠? 따라서 최고 필요 없이 즉시 뭐요?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죠? 즉시 해제권이 채권자에게 발생을 한다. 즉시 해제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이행 불능 밑줄 것이고 밑에 이행기도 뭐요?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자, 1번 판례.
매매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만 이행 불능이 가능하다고요? 매도인이죠, 그죠? 자, 둘째 줄 가운데 매도인의 밑줄 것이고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밑줄 것이고 한 줄 내려오면 뭐요? 이행 불능이 되었더라도 밑줄 것이고 그 이행 불능이 매수인의 기책 사유에 의한 경우 매수인은 마지막 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거기 체크할게요. 자, 첫째 줄부터 보세요. 이행 불능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은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기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밑줄 긋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됐지만 그에 대한 기책이 누구에게 있어요?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에게 기책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매수인은 뭐예요? 해제 못합니다. 해제하려면 이행 불능에 대한 잘못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매도인,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는 곧 팔려면 기억할게요. 이 경우는 우리가 앞서 봤던 위험의 부담 문제일 뿐 이거는 채무 불이행 문제는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로 갑니다. 제일 밑에 줄 부수적 채무 불이행 밑줄 것이고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선 마지막 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체크할게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뭐요? 그 채무 불이행이 주된 채무의 불이행에 의하면 합니다. 즉 주된 채무라면 그 이행이 없으면 계약 본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자동차를 매도했다 그죠? 매도의 주된 채무는 뭐죠? 그 자동차 인도 의무죠. 설명 의무는 부수적에 불과하죠. 그래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자, 계약의 해제권 행사까지만 보고 쉬었다 할게요. 자, 어디를 오시냐면 제일 밑으로 갑니다. 1번의 기억요. 해제권은 단독행위죠.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한다 그죠. 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해제권 행사 여부는 해제권자의 자유다. 자, 니은 체크할게요. 당연히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해제 의사표시가 뭐예요?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단독행위이므로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티귿 체크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볼게요. 매수인이 뭐요? 약정한 중도금을 지급치 아니해서 그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가벌간의 매매가 뭐요? 소급해서 무효됐죠. 무효가 됐기 때문에 기책 사유 있는 매수인일자도 그 본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를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죠. 계약이 이미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죠? 무효가 되었으므로 잡을게요.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해제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뭐예요? 계약의 종속을 전제로 계약서의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밑줄 볼게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본래 의무 이행을 뭐예요?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고 그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마지막 줄을 밑줄 것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위 547조로 올라가보세요. 조문요. 조문. 453페이지 가운데 547조 있잖아요. 그죠? 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상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전후부터 전 모두에 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경우에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서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요 조문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 계약의 당사자 일방 또는 상방이 여러 명입니다. 그때 뭐예요? 해제는 전후부터 전원 모두에게 하여야 합니다. 자, 설명이 쉽게 일방만 수인인 경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다 그죠? 그때 갑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뭐예요? 이 모두에게 해제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할 필요 없어요. 최종적으로 모두에게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하면 계약은 해제됩니다. 그런데 이항이요.
갑의 A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갑이 뭐예요? 열심히 B, C에게 계약을 해제를 해봐야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모두에게 뭐예요? 해제치 않으면 계약은 해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뭐예요? 1인에 대한 해제권이 이미 소멸해버리면 나머지 자기가 가진 해제권도 의미가 없죠. 해제해봐야 해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자에 대해서 가진 해제권도 뭐예요? 소멸한다. 이와 같은 성질을 불가분성이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뭐예요? 쉬었다가 해제 효과 이하로 쭉 진행을 합니다.